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서 이제 이민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노동력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된다. 이런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무슬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에 브레TV에서 이슬람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는데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이틀만 투자하시면 데뷔할 수 있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3월 7일 이스라엘군이 서한 지구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총격 사건의 용의자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주민 최소 6명이 사살됐습니다. 이날 작전은 지난 2월 26일 나블루스의 한 고속도로에서 20대 유대인 형제를 살해한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대원들은 수색 작전에 나선 이스라엘 군인들과 총격전을 벌이고 폭탄을 던지면서 저항했고 이날 작전 중 6명의 주민이 사살됐으며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3월 9일 사법개혁 반대 시위가 9주째 계속되는 가운데 시위대가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 진입도로를 막아 도로를 마비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위대는 해외 출장 예정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방문 예정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무부 장관을 겨냥해 벤구리온 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마비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 부부는 예루살렘에서 공항까지 차량 대신 헬기를 이용해 이동했고 오스틴 국방장관은 회담 장소를 예루살렘에서 벤구리온 공항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날 밤 텔아비브 중심가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텔아비브 중심가 디젠코프 거리와 벤구리온 거리 사이에 있는 카페 인근에서 3명의 민간인이 총격을 당했습니다.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범행 현장에서 비번인 군인에 의해 사살됐고 한 명은 달아나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3월 10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7년의 외교 단절을 정리하고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날 양국의 관계 정상화 합의는 중국 베이징에서 이뤄졌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면임이 확정된 전국 인민대표 대회 중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양국은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2개월 안에 상대국의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으며 걸프협력회의와 UAE, 카타르는 물론 예멘 반군과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자세히 분석해볼 첫 번째 이슈는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스라엘의 예비군 수백 명이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개혁에 반발해 비필수 임무와 훈련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IDF 참모총장은 예비군들의 복무 거부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미 이것은 이스라엘군의 작전 능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우려를 표했는데요. 특히 전투기 조종사들의 반발이 가장 심해 이스라엘 공군 장교그룹은 IDF 참모총장에게 사법개혁 입법안이 통과될 시 예비군 조종사 대다수가 복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개혁과제를 집행해야 할 현 국방장관이 무능해 이번 집단 반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에 반대 시위가 마침내 군부대까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예비군부터 전투기 조종사까지. 그런데 이 사법개혁과 예비군 그리고 전투기 조종사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조종사들은 명목상으로 비밀작전에 투입되는 경우 이스라엘의 사법권 제약으로 인해서 외국 기관이
국제심판소에 이제 조종사들을 이제 기소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이것을 우려하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사법개혁 찬성 측은 여기에 대해서 IDF는 내각의 지휘 통제를 받음으로 사법부와는 무관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차피 해외 반이스라엘 세력, 대표적으로 이제 HRW나 엠네스티 등등에서는 이스라엘 사법부와 무관하게 국제재판소에 기소를 해왔어요. 제소를 계속 해왔고요. 그 사법개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이건 외교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국내 사법부 개혁으로 치환시키는 것은 논리 비약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른바 이제 ICC나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기소하고 뭐 해도 그냥 정치 캠페인적 성격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약간 공자님 말씀이지 실제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법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다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서버런티가 다르니까 주권이.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거를 핑계 삼는 거는 조금 언어 도단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예비군 예비역은 우리나라 예비역이랑 급수가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특히 전투기 조종사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현역과 그리고 예비군의 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지난주에 이제 언급했듯이 이제 이스라엘은 예비군 중심의 군 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군 편대 역시 예비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복해서 설명하냐면 기본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현역 시절에 다 마스터를 하고 예비군 훈련 회차를 늘리면서 더 심화하고 점점 더 올라가는 예, 거죠. 그 전투력 더 증강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죠, 예비군이. 요번에 문제가 된 거는 이스라엘 공군 주력이라고 하는 F-15I 편대의 37명이 훈련 거부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연판장을. 그래서 이 주력 기종인 F-15I 편대가 주로 맡은 임무가 뭐냐면 잠재적인 이란 핵시설 타격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예비역들의 이런 집단 움직임에 대해서 네타냐후 정부의 반응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부는 예비역 조종사들의 반발을 특권 엘리트층들의 그 선민의식이라고 지금 혹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각 장관들도 이제 이들은 애국자들이 아니다. 이스라엘 국민이 아니다라고 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다음날 연설에서는 우리 생존의 기초를 위협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리포트에서도 아까 언급했듯이 이 국방장관이 무능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군기강 회의를 이거를 장악해야 되는 국방장관이 방치한 거죠. 군인들이 이제 막 정치 현안에 끼어들고 이러는 게. 근데 작금의 현실이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의 그 정책 기구 인사제도가 좌편향 글로벌 기준에 부합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관할하는 이제 IDF 장성들이 고위직입니다. 이른바 실패한 오슬로 협정 안보 개념을 답습하며 아랍계 테러리스트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오슬로 협정에 기반한 이제 안보 개념이 뭐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치 관할권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 자치 관할권이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자치 관할권에서의 치안을 책임져 줘야 돼요. 팔레스타인 당국이. 근데 그걸 방치하고 여기서 테러리스트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막지를 않고 방지를 그러니까 하지 않고. 그게 이제 안보 협약에 돼 있어요. 오슬로 협정에. 너네 관할권은 너네가 책임져라. 근데 여기서 애들이 막 스필오버 효과가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생적인 테러 세력을 이제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이고 방치한 혐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될 이제 군이 오슬로 협정 운운하면서 우리는 소극적 대응만 할 것이야. 그게 이제 현 장성들의 문제라는 거죠, 시각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의 안보 상황도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핵 타격은 물론 헤즈볼라 하마스 세력을 제압해야 되는데 사법개혁이라는 정치투쟁에 군이 가세하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안보에 구멍이 났다고 봐야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내에서도 이제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임무에 충실한 예비역들이 다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그 군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맞불로 6천 명의 그 예비군들이 우리는 너 하기 싫으면 내가 할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너 조종사 하기 싫어 내가 할게 이런 사람들이 6천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엘리트 군부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니까 이제 약간 좀 과대 대표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이번에 여러 가지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분석해볼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유대인 주거지와 유관단체의 개인 위치 정보가 수록된 익명의 지도가
온라인에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방지 연대는 문제의 지도가 유대인에 대한 테러 표적은 물론 BDS 운동가들이 유대인 커뮤니티를 훼손 및 와해할 수 있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도에는 유대인에 대한 위치 정보 외에 미국의 치안 및 보안 시설의 위치 정보가 수록돼 안보 전문가들은 지도의 위치 정보 용도로 미루어 보아 이란이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주거지와 또 유관 단체 그리고 개인의 위치 정보가 수록된 지도를요, 온라인에 유포하고 있다고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이제 명예훼손 방지연대라고 ADA라고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은 505건의 위치 정보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3분의 2가 미국의 치안 및 보안 시설에 대한 위치 정보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에 관한 것은 이제 회당, 시네거그, 그다음에 지역 종교 지도자, 지역 시민단체 구성원, 그다음에 친유대 언론인, 싱크탱크 지식인 등의 위치 정보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같이 이제 커뮤니티를 이어서 사니까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위치들이나 그렇죠,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정보들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 미국의 치안 시설 같은 경우는 271개의 경찰서, 9개 군부대 및 시설, 그 다음에 국토안보부 분서, FBI 지국, 대통령 경호처 지국, 그 다음에 군수제종 공장 등의 위치 정보가 수록됐다고 합니다. 이란이 왜 이런 지도를 만들었을까요? 뭐 테러를 위한 건가요? 이제 현지 미국에서도 현재 이제 반유대주의 폭력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막 지나가는 유대인 할머니 두드러 패고 청년들이 모여서 막 린치가 하고 이러는데 이 폭력과 이제 문제의 지도의 연관관계가 무관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치 정보는 유대인에 대한 폭력 및 테러 킬리스트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봐도 이제 무방하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런 지도를 이란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또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지도 안에 수록된 내용들이 미국의 안보기구들이 집중적으로 수록된 것.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해외 추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외도 이제 적대 세력이죠. 왜 남의 안보 시설을 알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게 다 보안 등급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미국 소재 이란 소유의 프레스티비라는 방송이 있어요. 사실상 이란의 선동기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영상 칼럼을 내려왔냐면 관련 지도가 50개 주로 확대돼야 된다. 이런 지도가 지금 이런 지도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스턴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있는데 이거 50개 주로 확대해야 된다고 관련한 영상 칼럼을 만들었고요. 그 관련된 그 프레스티비라는 곳은 해외 세력 선거 개입 혐의로 지난 2021년 미 FBI 당국에 압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지도가 지금도 심각한데 예전에는 독일에서도 있었다고요? 예, 독일에 거주하는 600명의 이스라엘 국적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대사관 직원 및 주재 상사 직원 개인 위치 정보가 노출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에는요, 이란의 대리석인 헤즈볼라가 유럽에 요구하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위치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불가리아 이스라엘 관광버스 테러를 자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고 테러를 한 것이죠. 이런 뉴스가 보도된 것에 대해서 이란의 반응 그리고 유대인의 단체 반응 어떻습니까? 이란은 아무래도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말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니 오히려 당당해요. 그 프레스 TV의 그 아까 말씀한 이란 소유의 그 미국 내 선동 매체인 프레스 TV에서는 이런 매핑 프로젝트는 시온주의 범죄를 일삼는 유대인의 위치 정보 공유는 기독교 단체 정보 공유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대테러 전문가들은 이번 지도 프로젝트 장기 목표는 반유대주의 담론 설파 및 극단주의 세력을 동원해서 유대인 기관단체를 습격하면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시민단체 시위인 것처럼 해놓고선 사실상 이란의 정보당국이 테러 공작을 그 지휘 통제하는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든 또 독일이든 유대인들은 어디에 위치를 하든지 늘 테러에 대한 두려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알리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대통령 후보를 추천하면서 최악의 경제난 속에 4개월 넘게 이어져 온 레바논 대통령 부재 상황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는 마론파 기독교계 정당 마라다의 술레이만 프란지의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러나 그를 지지하는 헤즈볼라 동맹 측의 의석이 과반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헤즈볼라에 맞서는 원내 최대 마론파 기독교계 정당인 레바논 포스도 그를 지지하지 않아 당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제 위기를 넘어 국가가 붕괴되기 직전인 레바논이 이번 대통령 입후보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의 정치 상황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이 현재 레바논의 대통령이 무려 4개월째 공석이라고 하는데 왜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된 거죠? 예, 일단 레바논은 대통령 우리처럼 직선제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간선제입니다. 즉 의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구조이죠. 그래서 지난 5월에 레바논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 구성 국회를 구성해서 10월 말 임기가 종료되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11차례나 회기를 열었지만은 정치적 분열로 대통령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계속 정치적 분열이 계속된다면 그 자리는 계속 공석의 자리를 유지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면 레바논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시아파, 수니파 정치적 세력 균형 관계를 유지한다고 들었는데 이 많은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적 세력을 균형 관계를 이룬다고 하는 건지 또 그 균형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인 건지요? 예, 그러니까 그 레바논은 과거에 장기 내전을 겪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레바논 정치 구조에 그대로 이게 투영이 됐는데 그 세력 균형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 정파가 차지하고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 출신이 각각 맞는 원칙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래서 권력 균형은 나름 유지되어 왔으나 국정 운영은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현재 경제난은 레바논의 나눠먹기식 권력 관계하고 무관치가 않아요. 그래서 국정은 엉망인데 권력만 나눠먹는 거죠. 그런데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번 대통령 후보를 추천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헤즈볼라가 그만큼 레바논에서 영향력이 큰가 보죠? 이번에 추천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지금 현지 언론을 보면은 그럴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는데요. 사실상 레바논의 실소유주는 헤즈볼라가 맞아요. 모든 기관을 장악하고 있고 가장 큰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헤즈볼라가 다 압승하길 기대하고 기대는 아니지만 예상을 했지만은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과반수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단이 난 거죠. 과반수였으면 이미 대통령을 선출을 했겠는데 이른바 지금 새로 부각되는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프렌지에인데 베리 국회의장께는 무슬림 시아파 정당인 아말 운동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아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독교 정파 출신이니까 기독교 정파와 시아파를 합치면 이제 당선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도 복병이 100%는 장담 못하는 게 마론파 기독교계 정당도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좀 신물난다 해가지고 새로 진입한 세력이 이른바 레바논 포스라는 정파인데 여기서는 지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프란지에라는 사람에 대한 그 내력인데 이 사람은 정통 기독교라고 정파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헤즈볼라의 꼭두각시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거 개혁 세력이 이걸 좀 여기에서 계속 비토를 걸고 있고 실제로 프리지에는 그 시리아의 그 장기 집권하는 아사드 대통령 동문수학을 한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도 별로 탐탁지 않게 하는데 워낙 이제 장기 골석이 돼버리니까 이제 이참에 이렇게 그냥 이 사람이라도 가야겠다라는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레바논은 원래 경제가 어려운 나라가 아닙니까? 특히 2020년 8월에 베이루트에서 폭발 사고가 난 이후에 더더욱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어려운 건가요? 현재 레바논은 이제 경제 위기를 넘어서 이제 국가 붕괴 직전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 공공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고요. 금융이 이제 달러가 완전히 증발돼 가지고 뱅크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하려고 그러는데 은행에서 못 막죠. 인출하면 이제 부도나 버리니까. 판결문으로서는 이제 인출해 주기라고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폭도 시위가 나고 내 돈 내놔라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엔 조사에 따른 80% 이상이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난으로 이제 하루에 3시간밖에 전기 공급이 안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경제가 엉망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레바논을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잘 수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면목상 레바논 대통령제 단임제예요. 임기가 6년짜리인데 실질적인 실권은 누가 쥐고 있냐면 총리가 실권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골석이라 하더라도 실권자인 총리가 주도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신임 대통령이 유무가 솔직히 별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국을 이 난제를 수습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각 정파 간 아까 말씀했던 3개 정파, 시아파, 수니파, 그다음에 기독교 정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각기 권력 구도를 나눠 먹고 있는데 그 정파 간 막후 조율을 해온 게 특이하게도 레바논은 정보국장이 이걸 하나 봐요. 정보수장이.
이걸 관리하는. 예, 양쪽에 이제 서로 딜하고 하면은 배후에서 심부름하고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조율하고 그 정파 간 분쟁을 어떻게 그 수습하는 사람이 최근에 사임을 했어요. 이 정보국장이요. 예, 정보국장이 사임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정파가 어떻게 지금 하는지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정파 간 분쟁은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거고, 그럼 오케이 사임할 수는 있어. 뭐 새로운 새 부대 새 수를 따르듯이 누군가를 세워놔야 되는 세워놨는데 후임 인사도 안 해놓고 그냥 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좀 약간 공중에 분등 상태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뭐 후보를 세웠다 해도 이번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즈볼라가 사실상 레바논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헤즈볼라는 다 알다시피 이란의 대리 세력이고 테러 폭력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력 선동으로 정권을, 그러니까 레바논 정권을 뒤집어 엎고 막강한 권력을 잡았지만, 그러니까 통치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수권 능력이 없고. 그냥 무장 정파, 그냥 폭력으로만. 그렇죠. 그 남을 끄집어내는 건 잘하는데 막상 너보고 통치해봐 못하는 거예요. 정치력은 고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고, 네, 맞죠. 그 지력이 필요한 건데 정치력도 부재고 이른바 거버넌스 개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부도 사태까지 온 게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태생적 한계예요, 이게 레바논이. 그래서 대통령 누가 하나 되고 안 되고가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는 않아요. 근데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궐석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창업에는 할 수 있어. 창업보다 더 어려운 게 수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켜내는 거. 근데 수성에서 완전히 이제 뭐 아니올시다죠, 레바논은. 정말 국정 운영이 엉망진창인 게 맞네요. 예. 앞으로 이 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되면은 돼도 이제 그 뒤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계속 지켜봐야 돼.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의 그 외부 정치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또 시리아랑 어떻게 또 이게 연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바논 정치도 우리가 가끔씩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오늘도 자세한 분석과 설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